네,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요? 은행들이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자를 깎아주거나 돌려주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분기 4대 금융지주회사 이익이 최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눈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세질 상생금융 압박의 이유와 타당성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되는데 금융지주회사들, 은행을 주요 자회사라든 금융지주회사들 1분기 이익이 곧 발표됩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을 맛인데 금융지주회사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얼마나 될까요? 주현수 교수님, 얼마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4대 금융지주사 1분기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약 4.9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 약 1조 5,800억, 전년 동기 비교해서 48.7% 증가한 수치죠.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네, 50%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조 4,700억, 9.1%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하나금융지주는 1조 600억, 2.1%. 우리금융지주는 7,700억으로 8.2% 정도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유를 보면은 네. 그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 등과 같은 부분이 이제 1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금융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KB금융, 신한금융 상당히 늘어나는.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김득희 대표님? 어떻게 평가를 우선 해야 될까요? 아직 이제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 이익이 늘어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하든가 아니면 예대 마진율로 인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4대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이자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 예. 지금 금융지주에는 은행만이 아니라 뭐 보험도 손보험사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은행 자회사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골고루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은행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지 1분기 공식 발표된 알 수 있습니까? 1분기 것만 본다면 1분기에 시중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뭐 감소한다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1, 4분기의 이익은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뭐 증권사라든가 카드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 보험사라든가 이익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졌어요. 예. 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어느 KB금융 정도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0.1% 하락한 7조 6천억 원이고요. 예. 하나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했고, 예. 한 6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전년 동기 오히려 우리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해서 한 5조 정도, 5조 6천억 되기 때문에, 이게 이자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4대 금융 1, 4분기 지주사의 이익이 늘었다라고는 바로 연결되지는 이번 분기는 그렇습니다. 이번 1, 4분기만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금융지주사 이익이 확 늘어나면 은행의 이자 이익이 많이 늘어서 은행들이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한다. 그래서 금융지주사 배가 부른다. 그 배를 직원들만 나눠 갖는다. 이런 사회적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1분기는 조금 평가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치들이 이자 수익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자 수익, 그러니까 레비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레비뉴 자체가 거의 플랫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결국 그 순이자 마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숫자가 계속해서 그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순이자 마진이라는 건 뭔가요? 순이자 마진, 이자 이익에서 이제 이자 비용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해당 자산으로 나눠준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국내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에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약 1.65%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4분기가 되면은 작년 4분기입니다. 1.56%까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자 수익 자체도 그렇게 그 플랫한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순이자 마진에서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은행의 그 이익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어떤 이자 중심의 부분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네. 다른 부분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서 은행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은행의 탐욕이라든가 이제 어떤 좀 뭐랄까요 직원들 예. 배만 불린다. 그렇죠. 명퇴금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거. 그 기저를 생각을 해보면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확실히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도대체 뭐 하는데 돈을 버니와 같은 그런 거죠. 그 제조업에서의 어떤 그 부가가치 창출이나 이런 부분과는 달리 은행업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부의 창출이라는 걸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받는 페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금융지주의 그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 같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왜 그렇게 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융권에서 그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퇴직을 뭐 강제적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퇴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숫자라는 게 뭐예요? 전체 직원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는 수준으로 예. 이 희망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자율에 대한 간섭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 그다음에 수익률을 맞춰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행 산업에서는 어느 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 그 잉여 자본을 얻게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얘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늘 이제 은행의 이익 그리고 금융지사 이익이 늘어날 때 이제 예대금리차 그러면서 차이가 계속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조금씩 야금야금 계속 높이고 예금 금리는 뚝 떨어뜨리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실제 더 벌어졌다면서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게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은행은 근본적으로 이자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은행은 그러니까 미국처럼 뭘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설립하게 된 게 금융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에서 여러 산업을 통해 가지고 금융산업을 발전해라라고 갔기 때문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은행을 이자 장사로 비판하는 이유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대마진 이 차이에 대한 폭리가 계속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알고 보니까 은행들 직원들 억대에 못 받는다, 명태금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은행들이 돈잔치한다. 돈잔치. 이렇게 이제 발언들을 했는데 사실 그 2007월 달 보면 작년 0.4대 마진 차 금리 차가 0.4에서 올 2월에 1.38 굉장히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연역을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크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다 보니 은행이 폭리한다. 그다음에 대통령 돈잔치 발언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예대 마진 차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예대 마진 차 공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예대 마진 차를 표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못 봤거든요. 공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시가 되면서 은행들도 자재에서 많이 내려갔다가 저는 이게 훅 올라간 게 뭐냐면 대출 총량 관리한다고 해서 금감원이 묵인했다고 봐요. 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실제 그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고 대출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대출 관리해라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 5대 은행들 중에서는 그 비대면 대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바일 대출도 중단을 했댔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다 보면 대출 금리는 기존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를
유지하든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상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저는 마진율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감면해 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대금리 감면해 주는 게 기준금리에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 금리 폭을 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상금리는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서 예. 대출금리는 은행금리는 0.1% 오르는데 네. 0.1% 떨어지는데 0.3%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0.1%밖에 안 떨어지니 이게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벌어진다.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점이 이제 일반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시중은행 기준 예대금리 차이를 보니까 2024년 7월에 0.43에서 지난 2월에 1.38이면 굉장히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탐욕만이 아니라 감독 당국의 이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간섭, 규제 속에서 이렇게 올랐다 그런 묵인도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대마진 차가 폭리가 큰다 이렇게 뉴스 나오면 또 이복훈 원장이 또 한마디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이번 정부만 문제 있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해서 예대마진이 많이 벌어진 때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을 단순히 잡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 대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이제 되는 게 방금 이렇게 금리는 0.1 대출이자는 내주는데 예금은 0.23 내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그널은 뭐냐면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금은 바로 합니다. 그렇죠. 대출이자는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는 빨리 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늦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반 대출자들 보기에는 내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 잔치한다. 이렇게 주현수 교수님께도 거죠.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 확대 과정에서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이제 과도한 간섭이나 규제, 부동산 대출을 어떤 관리하기 위한 이게 정말 예대금리 차이 확대의 원인이 됐느냐. 또 하나 늘 얘기 나오는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낮추는 이 관행은 정말 문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그 유효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대금리 차를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 현재 수치가 그렇게 높은 수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자료를 보시면 2021년 이제 월간 자료로 나온 건데 이거 연평균을 보시면은 약 1.81% 포인트 정도의 예대금리 차가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은행들입니까? 2021년의 경우 1.81%.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 이전은 2%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수치들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예대금리차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자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13% 포인트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40bp 가까이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다만 그것을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해 본다면은 지금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최근에 그 예대금리차가 다시 올라가는 벌어졌느냐.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거는 작년 하반기 생각해 보시면 바로 드러나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출 총량제, 그다음에 대출 총량제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대출 총량제 이전에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가격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격 총량제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대출금리는 플랫하던가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예대금리 차가 오히려 커졌다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지적하신 그 대출과 그 다음에 예금에서의 레깅 이펙트 이런 부분은 뭐 있기 마련이지만 그거 자체가 여기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시계열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보니까 하여튼 이 감독 당국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간섭 때문에 은행이 이렇게 대출금리 차이를 확대되는 꼴이 됐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본회의에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그런 게 패스트트랙인데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네요. 민주당 주도 법안입니다.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김두기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산금리를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가산금리 체계 내에서 있던 법정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법정 비용, 예. 이게 바꾸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명문화 시키는 건데 예. 사실 법정 비용 내중에 보면 예금보험료 이건 예금보험료. 예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대출자들한테 걷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였고, 예. 그다음 지급준비금 이 또한 그 예금자 보호와 관련돼 있는 것들인데 왜 이걸 대출자한테 걷었느냐? 그래서 그 2023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특히 그걸로 걷어들였던 은행들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이었고요. 감사원이 감사까지 해가지고 법정 비용 부당 전가한 게 한 4조 6천억 원이다. 라고 이제 발표까지 한 거였거든요. 부당 전가했다. 예. 아, 이거 그래서 이 법과 무관하게 예금 보험료하고 지급 준비금은 이제 은행 그 모범 규준을 바꿔서 안 하기로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이제 법에서 명문화 시키겠다 이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교육세가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세는 빠졌어요. 한 교육세가 한 0.02%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의 문제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교육세를 왜 대출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가가치세처럼. 그런데 그 이제 이율이 이제 0.1에서 0.02 자꾸 내려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세금은 이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서 논의하는 걸로 빠졌고, 그다음에 기금 출연료. 이 기금 출연료가 한 3조 정도 되는데 이게 기금 3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보증부에서 해주는 기금 출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이 3조를 대출자가 다 부담을 했는데 반반, 그러니까 50%를 부담을 못하게끔 법안에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는 이 처벌 조항은 빼달라 해서 민주당에서는 빼는 조건으로 처벌 조항은 완화해서 금융당국의 제재, 감독 이 수준으로 그 은행연합회하고는 반대 안 하겠다 합의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보험료 그리고 지급준비금 관련된 수수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기금 출연료를 가산금리에 얹게 되면 우리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안 하기로 지금 안 한 게 반반. 반반. 예.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기금 출연료가 0.3 정도 되거든요. 그건 큰 금리지 않습니까? 그럼 0.15 정도만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산금리가 이대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가산금리가 조금 낮아지면서 대출자들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범 규준이라고 해서 은행연합회에서 그 가산금리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뭐 원가라든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 비용, 그다음에 법정 비용, 그다음에 목표 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법적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50%까지만 부과하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절반만. 자, 가산금리를 이렇게 정부가 그 인터벤션 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과연 일일이 하나씩 맞춰나가는 게 옳은 일이냐는 우선 차치해 두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산금리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은 빼서 그러면은 가산금리가 줄어들 테니까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그게 우대금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우대금리. 즉 다시 말해서 그 대출금리에서 가산해서 그 붙여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의 재량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가산금리에서 내가 50bp를 빼야 돼. 그러면 우대금리에서도 50bp를 뺄게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는 겁니다. 실제 돈 빌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네요. 가산금리 낮춰주더니 우대금리도 없애버리면.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그 은행법 개정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산금리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산금리를 결정하는데 그거의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전체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부분, 둘 중에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방향성이 잘못돼도 조금 많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김두기 대표님 한번 교수님 말씀한 게 우리
은행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비용으로 해가지고 설정할 때 설정 비용 은행이 부담하지 않고 대출자가 부담했거든요. 담보 설정 그거 잘못됐다는 근저당 거죠. 설정. 이번에 판례 바꾼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법정 비용에 대한 전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왜 법정 비용에 있어서 예금 보험료가 지급 준비금을 대출자가 내야 됩니까? 왜 저는 내야 그게 되죠? 그 설정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건 부당 전가라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만 이제 기금 출연료에 대한 거.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 출연료를 일방이 부담하느냐, 반반 부담하느냐, 아니면 수익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그 은행이 부담하느냐, 이런 차원들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간여해가지고 개입을 해서 가상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나씩 보시는 시각도 저는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바로잡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실제로 은행법 개정안에 지금 본회의에 이제 곧 올라갈 텐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과연 통과될 경우에 실제 소비자들한테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떨어뜨린 척하지만 실제로 우대금리를 줄임으로써 대출 받은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대출금리 줄여주는 척하면서 부담은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 논리에 좀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상생금융 취약계층 중소 자영업자들의 좀 더 지원해달라 이런 압박이 좀 커질 거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그 정도로 좋아졌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3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그 1분기 숫자로만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뭐 항상 계시죠. 뭐 항상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 자영업자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떤 은행에 짐을 떠넘기느냐. 그렇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그쪽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금융권에게 넘기는 건데 이게 바람직한 부분이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권에서 해야 될 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금융권에서 금융 부분에 부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실 채권 비율이나 대손충당금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27%에서 187.7%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높은 숫자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손충당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202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 해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25년 초가 된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PF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기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실채권 비율을 보신다고 한다면 2022년에 0.4%에서 0.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투여를 해가지고 금융업에서 자생적으로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금융 압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된다. 왜 민간 금융회사에 압박을 하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금융권이 이제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조금 긴장하는 게 있어요.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 연 20%입니다. 이거를 좀 낮추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심에서 이제 연 15%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5%로? 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금융소비자 관련 단체에서도 15%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라고 해서 저희도 불법 사금융 사채를 한번 해봤거든요. 18,000% 이자를 받는 데가 있어요. 노선 보면 모바일로 톡으로 대출을 해주고 받는 대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접근적 방식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7, 8등급들에 계신 신용등급에 계신 분들이 조문 이 자리에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 연 15% 정도 아니냐라는데 아마 논쟁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고 해서 은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 지금 15% 받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만 이제 카드사. 카드사. 왜냐하면 카드사가 지금 카드롤이라든가 신용카드
저축은행도 한 해당되겠네요. 20%. 그럼 저축은행 이렇게 해당될 거고 이제 대부업체가 좀 심각하게 되면서 또 논쟁이 되겠죠. 대부업체.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조장하게 되고 음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들인데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15%에 대한 뭐 합의적 측면으로 가겠지만 요구 사항들이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혹시 잡는다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까? 15%를? 아니 지금 이제 검토 중으로 검토 지금, 중이다? 알고 있고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에서 이게 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때가 이제 20%까지는 한번 가보자 하고 해가지고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연 20%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변동이 없다 보는데 뭐 이게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금리 상승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금리가 상승해서 올라갈 오는 때. 것들 뭐 그걸 뭐 연동해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 논쟁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15%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비쌉니다. 사실 대출을 받다 금융소비자 보니까. 연대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이제 20%에서 15% 낮추는 걸 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얘기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용하는 게 카드, 알겠습니다. 현금 서비스 아니면 카드 론이거든요. 아니면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 되죠. 마지막으로 짧게 주현수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은행의 소비자가 대출 빌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주도 있는데 은행들이 이익이 내면 주주에게 돌려주는 건 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융업이 그래도 조금 이쪽에서는 많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잘하고 예를 있다.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총주주 환원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 주주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팩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자사주 매입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배당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이거를 단기순이익으로 나눠 보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 37%대에서 39.8% 거의 40%까지 왔죠. 그다음에 신한지주도 39.6%. 하나금융도 37.8%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배당과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22년 이후에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이 소각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 자사주 취득을 한 다음에 소각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는 거 아니냐와 같은 그런 그 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문제는 앞으로 지주회사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사회적 역할, 금융지주회사 실적 확대에 따른 상생금융까지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